내려놓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순서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청문 전국의 최대 격전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두 분도 주의 깊게 보셨겠지만요. 시작하자마자 이 구의역 참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변호부자가 90도 사과에 나섰습니다. 오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변창흠 후보자의 그 발언, 구의역 김군 관련한 발언은 정말 100% 부적절하다.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발언이었고 아무리 비공개 회의라 하더라도 그런 발언을 당시에 사장으로 했다는 것은 정말로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거는 어떤 이유로도 해명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정말 그 피해자 유가족분이 유가족들이 용서할 때까지 저는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장관이 된다고 하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 펴야 돼요. 그건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본인이 만약 장관이 되신다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 이분들을 위한 정책을 몇 배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사죄가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야당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건 다 불보듯 뻔한 일이었고요. 네. 이제 여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책 검증도 함께 해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100번, 1000번 저는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용서 받을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그런 실언을 하고 잘못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하고 잘못된 걸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정책적 부분도 들어보고 그리고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말을 잘못하고 그 발언이 너무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윤리적 관점에서 봐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장관의 자격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하지 말고 저는 정책적인 부분에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사과가 전제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제되고 정책적 부분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검증되면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네, 구의역 참사 발언은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정책 역량은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이에요. 오늘 근데 90도 사과한 거는 저는 연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90도 사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궁, 질의가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십시오라고 참모들이 코치했을 것 같아요. 진정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없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만 통과를 하자. 그래서 내가 장관 돼서 내가 좀 더 잘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야당에서는 이 부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의혹 제기된 거에 관련해서는요. 말에 논란이 된 것은 그냥 사과했어요. 하지만 다른 쪽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H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거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 그거는 내가 좀 SH공사를 개혁하려고 했어. 그랬는데 그 개혁에 반하는 사람들이 나를 얼굴 없는 사람들이 나를 음해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고요. 네. 낙하산 채용 문제 18명 당신의 학연, 지연 관련된 사람들 채용한 거 아니야 라는 것에 아닙니다. 그 SH공사의 노조위원장까지 참여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밟아서 채용을 한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라고 방어를 하고 있고 일감 몰아주기 자신이 상임이사로 있던 학회에 79억 5천만 원이라는 그런 막대한 용역을 주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에 아닙니다. 이것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결정적인 증거, 증언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닙니다. 그랬지. 이런 공방만 오고 간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마침 그 SH 블랙리스트 또 낙하산 채용, 일감 몰아주기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 수장이 말한 게 100%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웬만하면 동의를 안 해주는데 100% 맞다는 말은 뭐냐면 그런 주장은 있지만 문제는 증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변창흠 후보자가 얘기하고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문제가 확산되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야당이 정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녹취록이든 아니면 증인을 부르든 아니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잘못된 부분을 증명해낼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변창흠 후보자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코너에 몰릴 텐데 지금은 변창흠 후보자가 노조위원장까지 참여해서 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다 한 겁니다.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저는 이게 야당이 공격 포인트를
블랙리스트를 잡긴 잡았는데 증거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물증이 없다 보니 어느 정도 가다가 이게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변호 후보자 입장에서는 나는 절차적으로 잘 정당성을 찾아서 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를 의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 블랙리스트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다음은 할 말이 없잖아요. 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의혹을 야당에서 물론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제기된 의혹에 대한 국민들이 납득하고 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안 나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는 힘이 빠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죠. 어떻게 52명 중에 18명이 자기 지인들과 관련된 분들을 채용할 수가 있어요. 우연치고는 너무나 이상해요. 또 우연치고 이상한 거는 한 번도 그렇게 막대한 금액을 용역 준 적이 없는데 본인이 사장 시절에만 79억 5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용역을 줬어요. 본인이 이사로 있던 학회에. 이거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특혜고 반칙이 있지만 증거가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으로는 의심해 볼 특혜죠. 여지가 있다. 네. 예, 그렇게 네. 정리를 해주셨군요. 이 야당이 변호보자만큼은 정말 강하게 잡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또 이렇게 여당은 정치 공세를 차단하겠다 이렇게 방패를 들고 나섰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염두에 둔 행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여야가 격돌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당에 얘기하고 싶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만약에 자신들이 야당일 때 여당에서 이런 의혹을 받고 이러한 막말을 한 후보를 장관으로 내세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처럼 여당 의원들이 그 김군과 관련된 그 발언도 우리 문맥을 좀 따져보고 본인의 해명을 좀 들어봅시다. 이렇게 너그럽고 관대하게 얘기했겠냐고요.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당신은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어. 사퇴해야 돼. 라고 공격했을 겁니다. 또한 이분 정책적으로도 좀 문제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이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제일 잘했어. 라고 한 분이에요. 정치적 일관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국민들은 이분이 장관으로 오면은 뭔가 부동산 정책 바뀔 수 있어서 나 집도 살 수 있고 전세값 안정될 수 있어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정책과 인성, 자질, 능력 모든 면에서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야가 이제 아까 장 소장이 이렇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이면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지금의 민주당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겁니다. 이런 후보를 안 냈죠. 더 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 말은 정치적으로 입장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발언 자체는 이건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당에서 누군가가 뭐 여당 의원이 그걸 옹호한다고 하면 저는 거긴 반대입니다. 이 발언은요 어떤 이유로도 뭐 맥락상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말 잘못됐어요. 그거 자체는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사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이고 해야 돼요. 이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이 그 받아줄 때까지 저는 사과한다고 아까도 제가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어쨌든 장관 후보자에 대해 흠결을 자꾸 지적해서 그 낙마하도록 자꾸 유도해 가는 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하는 일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뭐 야당이 하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검증을 송곳 검증해야 되겠죠. 물론 그게 의혹 수준에 머물러 버리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별 효과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러면 검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야당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정치적으로 역할이 여야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강하나 인기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건 정말 정치적으로 이번 그 청문회에서 뭔가 정부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타격을 줄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자꾸 지적해야만 그래야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포석들이 깔려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셈법이나 계산들이 결국은 지금의 이 청문회까지도 연결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 사과를 재차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제였죠. 이 변 후보자가 청문회 전날 예고 없이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 중인 정의당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자리에 없었고요. 또 정의당 반응도 안 좋았는데요. 좀 잘못된 사과였을까요? 좀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런 노력들은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 정의당이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 피해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직접적인 연관은 없죠. 그러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김군과 같은 이런 일이 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업주나 아니면 기업주에게 좀 더 무거운 책임을 묻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청업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운행을 안 하는데라도 하청을 줬으면 거기서 사고 난 것도 책임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럼 정의당의 이런 법안을 논의하고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집회하는 곳에 찾아가는 것은 저는 그 자체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 가족에 대한 사과가 계속돼야 돼요. 물론 네. 피해자 가족들이 만나기 싫어하는데 가면 안 되고요. 그건 뭐 제2차 가해가 되는 거니까. 예. 다만 끊임없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고 진정성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 물론 야당에서 그렇게 공격할 수 있겠죠. 청문회 앞두고서 일부러 보여주기로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정말 본인은 아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진심을 정말 사과하려고 한 건지 이게 정말 청문회를 피하려는 어떤 방법이었는지 정말 그랬다면 저는 그분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 자리에 간 것도 그 진정성이 일환으로 보고 싶고요. 제가 그분의 마음을 들어가 볼 수 없으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사과는 행동 자체는 계속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장 소장님? 저는 그 변 후보자의 저런 행동은 사과를 했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제스처다. 진정성이 없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진정성이 있으려면요. 장관 후보자가 되기 전에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했어야 돼요. 이런 논란이 언론에 나오기 전에 사과를 했어야 합니다. 자기는 장관이 되기 위해서 사과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시기와 대상도 잘못됐습니다. 유가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서 누구한테 사과를 합니까?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갑니까? 그건 또 다른 폭력입니다. 이러한 분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또 정의당 하면은 국회 인사청문회 데스노트 참 유명한데요. 변 후보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름을 올릴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안 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실효성 문제입니다.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난 국회 때 20대 국회 때 데스노트 올리면은 네. 자신들이 그 상임위에서 야당 편을 들어줘서 낙마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는 그냥 여당의 압도적인 의석으로 자신들이 반대해도 이것은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다라는 부분과 변창흠 후보자의 주택 정책이 정의당이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는 주택 정책과 상당히 유사해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되게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까지 있냐면 심상정 전 대표가 국토교통부 장관 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나올 정도로 되게 정책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 온 것보다는 변 후보자가 되는 게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더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데스노트에 안 올릴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갑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장 수장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100% 동의는 안 하지만 일리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의당이 지금 상황에 데스노트에 올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그리고 데스노트에는 올렸으려면 지난번 어제 대변인 성명에도 그렇게 나와야 돼요. 사실은 이거 부적절하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청문회 끝까지 지켜보겠다 그랬어요. 사과를 전제로 물론. 그 말은 여지를 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지를 뒀다는 말은 그 이후에 특별히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더 큰 어떤 사안들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정의당 입장에서도 진정으로 반성을 하라라는 따끔한 충고는 하겠지만 데스노트에 올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변 후보자가 임명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언하고 잘못된 발언한 거는 정무적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 그 이외의 의혹들에 대해서는 의혹은 나왔지만 그 의혹을 증명해낼 수 있는 물증들이 나오지 않고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야당의 공격에 결정적 한 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 임명하는 데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을 걸로 보여져서 제가 볼 때는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좀 같은 의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네. 그렇다면 야당은 경고한 대로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주호영 원내대표는 소송하겠다고 했어요.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SH공사 시절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네. 당시에 SH공사에 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니 박원순 시장하고 친한 사람 누구야? 그리고 여기 직원 중에서 이 정부의 정책과 좀 반대되는 사람 누구야? 이런 거 한번 조사해봐라는 의혹이 있어요. 아직 네. 실체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을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예. 한번 밝혀보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인에게 일감 물어주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9억 5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자신들의 소속된 학회에다가 몰아줬다. 이 부분은 검찰 조사로 밝혀져야 한다라는 것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 인사청문 보고서에다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께서 임명하시고 나면 이 부분을 갖고 끝까지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소송전에 나설 것이다.
어떠십니까? 뭐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은 있죠. 뭐 실효성이 있든 없든 그건 정치적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만 그거는 정치적 행위라고 저는 보이지고요. 그 이후에 뭐 어떤 경우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물론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사하고 어느 증거가 있는지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내용만 가지고 보면 특별히 그런 의혹이나 정황은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이 없어서 아마도 크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소하고 수사를 의뢰는 할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분은 이렇게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네. 고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는 전해철, 권덕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죠. 국회가 오늘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는데 의원 불패 공식이 있습니다. 비교적 순탄했다고 봐야 할까요? 순탄했어요. 그러니까 순탄한 이유가 보면은 청문 보고서까지 다 채택이 됐어요.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다 여기다가 적시를 했습니다. 삼선 의원이다. 민정수석까지 했다. 국정 경험이 아주 풍부하다. 그러므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잘할 것이다. 그러나 이분이 대통령 측근으로서 선거를 관리해야 할 행안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것이냐라는 것과 아니 2006년부터 살아왔던 집 살지도 않고 구매했던 집 살지도 않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 공직자로서 적절한 것이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까지 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됐습니다. 의원 불패였고요. 우리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30년간 보건정책에 아주 전문가다. 그리고 코로나 이 시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직을 이거는 뭐 후보자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업무 인수인계가 상당히 늦어질 거잖아요. 네. 그러한 면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이제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하다는 건데 이분이 아니 백신 확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야당 의원들이 물어봤을 때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를 않았어요. 그 부분 대책 어떻게 할 거야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제대로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또한 갭 투자로 부동산 막대한 시세 차익 얻었다. 이것도 공직자로 문제 있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까지 적시를 해서 일단은 청문 보고서 다 작성이 됐거든요. 별 문제 없이 두 분 임명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일단 두 가지, 그러니까 임명될 거는 저는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 이제 전해철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집 문제는 구매했는데 거기 살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 같은 아파트 단지에 전세를 살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집을 구매를 했는데 그게 너무 좁아서 부모님하고 자녀 둘, 남매를 같이 키우고 있었거든요. 5명이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 집이 너무 적었던 거예요. 산 집이. 그래서 같은 단지에 좀 큰 아파트 평수에 전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집에 안 산 건 맞지만 그 아파트 단지에 계속 살았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적어서 그 땅 규모를 좀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옮긴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정말 돈을 뭐 벌기 위해서 투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행자부 장관이 물론 선거에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총괄하는 장관 맞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하는 겁니다. 부정이 있거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행자부는 지원하고 해주는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두 사람이 임명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줬단 말은 야당도 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게 장관을 임명하는 것까지 안 될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뭐 무리 없이 임명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45평 아파트가 좁아가지고 50평 아파트 간 게 그게 뭐 좁아가지고 간 거겠습니까? 투기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지적을 하면 좀 자신을 좀 되돌아보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근데 뭘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투기라고 하면 거기서 안 살고 저기 다른 데 살면서 그 집을 사놨다면 문제지만 물론 얘기했듯이 평수가 얼마냐 이 문제는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투기라고 하면 그 단지에 안 살면서 딴 데 살면서 했다면 투기라고 할 수 있지만 같은 단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투기라고 보지 않는 거죠. 네. 이 주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설사 회장 부친의 편법 증여로 재산을 130배 불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국민의힘 전동민 의원인데요. 어제 탈당을 했죠. 예. 이것을 두고 일각에서 꼼수 아니냐, 뭐 꼬리 자르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꼼수고 꼬리자기죠. 까르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탈당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저는 사과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분이 공천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지금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감 몰아주기 하고 일감 떼어주기 해서 그냥 불법, 편법 증여라고 하는 의혹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진 종합건설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그 건설사가 어떻게 그곳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지도 당시 부산시장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선 의원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한테 물려준 자리를 그분 저는 다 유재수. 조사한다고 해요. 유재수. 저는요, 이분들이, 물론 지금 현재는 제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의혹은 분명히 있습니다. 갑자기 이분한테 공천권이 넘어갔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 고민해 봐야 되고요. 네. 부산시장,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서병유 시장인데요. 그 서병유 시장이 어떻게 이거를 그 전에 한진에서 갖고 있으면서 계속 허가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어요. 몇십 년을. 그러던 게 갑자기 이진 조각건설로 가면서 허가가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네. 그리고 서병수 시장은 왜 갑자기 부산시장 출마를 그만둔다고 얘기했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게 단순히 그냥 물론 불법, 편법 증여라는 의혹도 중요하고 이것도 수사해야 되지만 이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히 이 지역구에 저는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 부장님. 수사에서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요,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이런 의혹을 받고 이런 잘못을 한 분 의원직 박탈시켰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셨듯이 뭐 일감 몰아주기, 뭐 재산 많은 거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기자를 3천만 원 갖고 매수하려는 시도를 합니까? 물론 부모님이 그랬지만 부친이 그러셨죠.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그렇게 기자를 매수하려고 합니까? 이번 한 번뿐이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정치해왔을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탈당을 했다. 이거 가지고 모든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저는요,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고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 먼저 손절하고 떳떳하고 명백하게 국민의힘 스스로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당의 맞불 전략일까요? 전 의원과 그 일가에 대한 불법 비리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여당이 밝혔는데요. 반면 야당은 전 의원과 관련해서 입을 꼭 닫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고 또 입장은 야당이 어떻게 밝혀야 한다고 국민의힘 생각하십니까? 너무 비겁해요. 자신들이 먼저 이것은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국민적인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당에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 의원 불법 비리 조사단 구성하기 전에 윤미향 의원 불법 비리 조사단 먼저 만들어가지고 윤미향 의원부터 조사해요. 그래야 야당 조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지. 자기네들의 여러 가지 잘못은 눈 감고 남의 당 이건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단 만든다? 이것은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뒷부분만 얘기 안 했으면 100% 공감해 주려고 했는데 뒷부분 얘기하는 건 100% 공감 안 합니다. 어쨌든 저는 정말 이 전봉민 의원에 대해서는요, 국민의힘이 나서서 고발해야 돼요. 저 그 부분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래야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받습니다. 선거 앞두고서.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을 공천한 것에 대해서 또 그 공천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내고 아까 매수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 얘기에 저도 공감해요. 3천만 원 가지고 기사 매수하려는 행동을 했으면 그게 기자가 와 있는데 그랬으면 다른 일에는 그렇게 안 했을까? 이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분은 정말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깊이 반성하고 이 문제에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여당한테 사죄하는 거 아닙니다. 국민 앞에. 이런 분을 공천해서 이런 사람이 당선되게 했다는 그 역할, 책임은 국민의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입국 다물고 있으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국민의힘이 대체 뭐 하는 정당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네. 저는 깊이 반성하고 사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 최진봉 교수님한테 질문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아, 네, 해보시죠. 윤미향 의원 7가지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윤미향 의원도 같은 방법으로 네. 처리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100% 그분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꺼낸 것은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충분한 답변이 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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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NC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국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